사회문화 4를 볼 건데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영상으로 볼 거니까 선생님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 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체크를 해놓고 선생님 봤을 때 그치?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근대경제학 1문단, 이후 2문단, 한편 3문단, 이 ISLM 4문단. 요 ISLM이 기억으로 묶여 있고요. 이 지금 아래에 ISMP가 지금 니은으로 묶여 있죠? 그쵸? 그래서 6문단까지 문단번호 매겨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 보니까 윗글을 이해하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왔다 갔다 할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케인스, 고전학파, ISMP 모형, 고전학파, 그치? 맞니? 뭐 기준금리를 정한다, 뭐 요런 내용이 있고요. 기역과 니은, 기역이 ISLM, 그치? 그 다음에 니은이 ISMP랑 관련된 거. 기역 먼저 보고 관련된 거 먼저 지우고 나머지 보고 니은 보고. 3번 별표해 주시고, 이게 뭐야? MP 곡선, 여기 봐봐. 지문 안에는 ISLM 곡선이 있고요. 니은이라고 해서 ISMP 모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문 안에서 그래프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 그래프가 어디로 빠진 거야? 문제로 빠진 거니까 니은 나왔을 때 그냥 아예 3문단으로 와서, 그치? 여기서 정리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라는 거. 4번도 별표 칠게요. 구체적인 사례랑 관련해서 연결시키는 거. 5번이 제일 쉬운 문제였죠? 그쵸? 사전적 의미랑 관련된 거. 그쵸? 뭐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마지막에 풀어도 되고요. 선생님 마지막에 풀게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치? 5번까지 왔다 갔다 하면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볼게요. 자, 근대경제학은 국민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 경제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발전시켜 왔어. 다시, 근대경제학은 경제의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했다라는 거야. 그럼 이 경제의 거시적 현상이 뭔데? 국민소득도 경제의 거시적 현상이고, 물가, 고용, 경기 변동 이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고전학파에서 제시를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상위 개념인 거야. 경제의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 아래 고전학파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라고 한다면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강조했대. 그럼 자율이라는 건 외부의 개입 같은 거는 크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네. 얘네의 전제는 뭐냐?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이 전제야. 그러니까 가격과 임금은 고정되어 있어. 즉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고정이나 경직이 아닌 유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치? 그러면 이 유연성과 대비되는 말로 좀 봐주면 돼. 뭐 고정이라든지 경직이라든지, 그치? 이런 말과 연결이 되면 고전학파와 연결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쵸? 어쨌든 이런 걸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돼. 왜 자연스럽게일까? 왜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니까. 그치? 이게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전제가 뭐야? 가격과 임금이 유연하다. 고정되어 있거나 경직되어 있지 않다. 라는 거겠죠. 그쵸? 자, 뒤에 실직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치? 요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우리 시장은요, 공급과 수요로 인해서, 그치?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뒤에 실직도 나오기도 하니까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노동시장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 자, 그러면은 공급이 있을 거야. 그럼 이 시장에서 총 공급되는 게 있어요. 그럼 공급은 뭐야? 구직자야. 그치? 노동자와 그 노동이 필요한 수요도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뭐야? 구인자겠지. 사람을 구하는 뭐 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럼 이 총 공급과
총 수요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데 먼저 총 공급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는, 즉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많아. 그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많는데 그 노동을 원하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임금, 이거 가격이라고 봐도 되지? 임금이 어때? 줄어들어. 그치?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임금이 줄어드니까 노동자가 필요한 구인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싼데 좀 써볼까? 라고 하면서 이 수요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 앞에 총 공급과 총 수요의 차이가 있는 건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 상태였단 말이지. 근데 임금이 조절됨에 따라서 부족했던 총 수요가 채워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총 공급과 총 수요가 이 균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야. 그치? 반대의 경우 다시 볼게. 제공하겠다는 노동자가 필요한 기업보다 훨씬 적어. 아니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공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가격, 임금이 즉 올라가겠지. 그치? 아니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노동자가 필요하더라도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치? 필요한 수요를 줄일 거란 말이지. 그럼 총 수요가 줄어들어. 그치? 그러면 이 두 상황 모두 뭐에 따라? 이 임금의 변화. 그치? 이게 뭐야? 유연성이잖아. 이 유연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완전 고용 상태인 거지. 이게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치? 그래서 총 공급에 따라서 총 수요가 맞춰지대요. 자, 이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미리 적는 거야. 총 공급에 따라 총 수요가 맞춰집니다. 왜? 임금과 가격의 유연성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20세기 초에 대공황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 침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고전학파가 얘기했던 이 시장의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한계, 이 시장의 자율 조정의 한계에 따라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고전학파의 주장이 나왔고 이들의 한계, 이로 인해 케인스 경제학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케인스 경제학은 고전학파와 다른 점이 있을 거고. 근데 케인스 경제학 역시 1문단 첫 번째 줄. 경제의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앞으로 요렇게 표시할 거거든. 요거랑 관련된 거. 그치? 이것의 공통점들이에요. 묶인다. 상이니까. 상이 서술이니까. 자, 케인스는 여기 나왔네. 봐봐. 총 수요가 자동으로 총 공급에 의해 맞춰진다고 얘기했지. 고전학파 이론이. 그치? 총 공급에 따라. 그치? 임금이 조절되면서 총 수요가 그 균형 상태로 맞춰지는 거였잖아. 부족할 경우는 늘어나고, 그치? 과하게 늘어난 경우는 줄어들고. 이해되죠? 비판하며 뭐라고 얘기했느냐. 낮은 총 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임금을 낮춰도, 그러니까 고전학파에 따르면 임금을 낮추잖아. 그러면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은 기업들은 훨씬 많아져야 되거든.
근데 대공황이니까 너무 경기가 침체된 거야. 그래서 아무리 임금을 낮춘다고 해도 기업들이 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아. 오케이? 그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칸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 오늘. 이제 봤을 때 아무리 임금을 낮춰도, 그치? 경기가 너무 침체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총 수요가 그 균형의 상태만큼 상승되지 않는 거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실업률, 고용이 안 되니까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겠지? 고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얻겠어? 못 얻지? 그래서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이해됐나요? 다시 볼게. 봐봐. 자, 경제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중에 그 모형을 제시한 첫 번째 고전학파. 얘네는 시장 안에서의 자율 조정,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는 거야. 가격과 임금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총 공급에 따라 임금이 유연하게 변해서 총 수요가 자동으로 맞춰진다는 거야. 그럼 요거 다시 해볼게. 요거 다시 정리할게. 총 공급에 따라서 임금이나 가격이 유연하게 변해. 그치? 그에 따라 총 수요가 자동으로 맞춰진다. 라고 고전학파는 본 거고, 그치? 근데 이제 케인스 경제학, 케인스의 입장에서는 20세기 초 대공황, 엄청난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서, 그치? 이 총 공급이 늘어났어. 총 수요가 적은 상태야. 근데 아무리 임금을 낮춰도 총 수요가 상승하지 않는 거야. 즉, 균형 상태가 도달되지 않는 거야. 자연스럽게는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주체는 정부야.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뭐를 관리해야 된다? 총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케인스 경제학은요. 그치? 자동적으로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총 수요를 관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 요게 1문단이야. 그치? 요게 1문단. 자, 그럼 1문단 관련해서 지울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케인스는 어머나 여기 볼게. 시장의 자율 조절.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고전학파가 주장한 거지? 그게 실패할 수 있고. 그치? 왜? 20세기 초 대공황 계기로 낮은 총수요가 소득 및 감소, 그치? 소득 감소,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거잖아. 그러니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한 거야. 그치? 정책 개입을 해서 뭐를 조절하는 거지? 총수요를 관리하는 거지. 요게 지금 1문단에 나왔죠? 오케이, 지울게. 그 다음 지금 2번 볼게. 20세기 초 대공황은 이 고전학파의 이론에 대해 비판이 이르렀고 거기에 따라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한 것도 맞죠?
2번도 지울게요. 그쵸? 그 다음 4번 볼게. 맞아. 고전학파의 전제는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이야. 그래서 총 공급에 따라 가격이나 임금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면서 총 수요도 맞춰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장의 자율 조절 능력을 통해 완전 고용이 가능한 거 맞지? 왜? 총 공급이 더 많을 때는 임금이 낮아지면서 총 수요가 그만큼 올라가. 총 공급에 맞춰서. 총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는 임금을 늘림으로써 총 수요를 내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총 공급과 총 수요가 또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얘 역시 1문단. 근데 이제 뭐 ISMP나 정책 당국이나 요거 안 나왔으니까 그치? 2문단 볼게요. 이후 후대의 케인스주의자. 그럼 후대라고 하지만 케인스주의자들이니까 케인스의 이론과 크게 다르진 않겠다라는 거 보겠지. 그래서 케인스의 총수요 관련한 이론. 뭐라고 했어? 정책 개입을 통해 국가가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케인스가 얘기했잖아.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ISLM 모형을 고안한대요. 요게 지금 기억으로 묶여 있고요. 왼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형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이야. 지금 봐봐. 국민 소득 여기 있지? 그치? 그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줄 거래. 그럼 지금 ISLM이고 지금 왼쪽에 IS 곡선과 LM 곡선이 있잖아. 그치? 먼저 볼게. IS 곡선은 뭐에 따라? 이자율 변화. 지금 Y축이 이자율이죠?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나타낸다는 거야. 이자율 변화에 따른 국민소득 변화야. 그치? 그럼 그냥 그래프 한번 볼까? 이거 그래프 너네 표시하지 말아봐. 이자율이 지금 이럴 때는 국민소득이 요랬어. 근데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국민소득이 어때? 늘어나고 있지. 그치? 그럼 이자율과 국민소득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야. 그러니까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 그치? 자, 볼게요. 예를 들어 이자율이 낮아져. 그럼 결과만 봐. 이자율이 낮아지면 국민소득은 어땠어? 상승했었지? 그치? 그 사이 한번 볼게. 자,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러면 큰 돈을 적은 이자에 빌릴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 투자가 증가해.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되고 소득이 상승하니까 그만큼 소비할 여력이 커지잖아. 소비가 촉진이 돼요. 반대로 라고 했으니까 지금 대비되는 짝인 거 보이죠? 선생님 지금 VS 표시하긴 한 건데. 그치?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져. 아니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을 빌리면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비용이 너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 투자가 감소해. 국민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어. 이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 소준들을 연결한 게 IS 곡선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IS니까 요게 아니지. 요거 표시하지 마 너네. 이거 표시할 거 따로 있어. 여기에서는 요점.
여기에서는 요런 점들이 모여서 곡선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처럼 우하향하는 형태를 띱니다. 왜 우하향이냐? X축과 Y축이 반비례니까. 그치? 그래서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반비례하는 형태라는 거.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한편이니까 이번엔 뭐를 얘기하겠어? LM을 설명할 차례긴 합니다. 한편,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를 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물건을 사고 싶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활동이 많아져.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그 돈을 찾을 거 아니야. 화폐 수요가 늘어나. 화폐 수요가 늘어나. 그런데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은요.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해서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자, 여기서부터 지금 너네 헷갈릴 수 있겠는데, 지금 요거는 뭐냐? 조건이야. 뭐뭐 했다면 이 조건이야. 그럼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 봐봐. 통화량. 그럼 통화량은 뭐냐면 돈의 양이거든. 돈의 양을 고정시켜 놓은 조건이야. 그치? 이게 전제야. 통화량을 고정시켰어. 아니, 화폐 수요는 늘어났는데 통화량은 고정돼 있다.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지? 한국은행이죠. 뭐 우리가 뭐 아는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농협, 그치? 이런 건 시중은행이라고 하고 중앙은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 돈의 양은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외생적이란, 즉 외부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아무래도 각주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좋았을 텐데 각주가 없어서 좀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결정이 됐다. 그럼 이때 중앙은행은 외부의 주체겠네. 이해되죠? 자, 외생적으로 고정을 해뒀어. 아니, 그럼 봐봐. 아니, 소득 증가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쓰고 싶으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치? 아니, 통화량을 경제 외부에서 고정을 시켜준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냐? 소득이나 이자율, 경제 내부에 있는 거잖아. 그치? 내부에 있는 게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이 내부가 변한다고 해서 이게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 통화량, 돈의 양이 통화량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소득 증가로, 다시 나왔어. 소득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 아까 얘기했지? 그치? 위에서 얘기했어. 소득이 증가해. 그럼 물건 사고 싶고 서비스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져. 그러면 그만큼 화폐 수요가 늘어나. 근데 지금 외부에서 공급하는 돈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져. 막 돈이 안 돌아. 이에 따라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해. 그러니까 공급되는 거에 비해 수요가 훨씬 초과한 거야. 그러니까 화폐, 막 돈을 쓰고 싶어서 막 돈이 필요한 사람 되게 많은데, 그치? 공급되는 돈의 양은 한정돼 있다 보니 화폐가 훨씬 수요가 초과했다라는 거야.
이때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상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이자율 상승은 뭐를 가져온다는 거지? 화폐의 수요를 줄인다는 거잖아. 왜냐면 화폐 수요 초과 상태를 균형 맞추기 위해 이자율이 상승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 이자율이 높아져. 그러면 예금이라든지 채권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그치? 근데 이자율이 10% 올랐어. 그럼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더 얻는 거야. 월 이율이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굳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그치?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려는 그 요인은 줄어드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다시. 이자율을 왜 상승시키냐? 라고 본다면, 자, 화폐 수요, 어떤 상황이었지? 화폐 수요 초과 상태야. 그럼 이게 문제 상황이란 말이지? 그치?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아. 이러면 화폐 수요를 줄여야 돼. 그치?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 이자율을 올려. 그치? 그러면 내가 굳이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아.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이 화폐 수요가 줄어들 거야. 됐니? 이에 따라 화폐 수요 줄어들겠지. 이처럼 봐봐. 통화량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LM 곡선이라고 한다는 거야. 다시 통화량을 중심. 근데 이 통화량은 어떻게 됐었지? 외부에서 고정시켜 놨었지. 그치? 그걸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 그럼 화폐 수요가 늘어나. 그치? 근데 통화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화폐 수요를 낮추려고 이자율도 올려. 그치? 그걸 나타내는 게 무슨 곡선? LM 곡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LM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인 거지. 왜? 소득과 이자율이 비례니까. 그치? 그리고 이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서 교차하는 지점. 빨간색으로 해야지. 요 지점. 그치? 요 지점이 뭐냐?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여기서의 국민소득과 여기서의 이자율. 됐나요? 다시 정리해볼게. 봐봐. 자, ISLM 모형을 고안했어. 근데 얘는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이거든요. 그쵸? 이때 IS 곡선이 상품 시장이고요. 우리 LM 곡선은 화폐 통화량을 고정시켜 통화량에 따라서였잖아. 얘가 화폐 시장이야. 그치?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IS 곡선을 먼저 보면 얘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인 거야.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치? 투자가 증가해. 그럼 투자가 증가했다는 거 어디엔가 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상승했다는 거고 소비가 촉진돼. 근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감소해서 국민소득과 소비가 줄어들어. 그쵸?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우하향이었고 LM 곡선에서는 통화량은 고정되어 있어. 누가? 외부의 중앙은행이. 그치? 고정해뒀어. 맞니?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 왜? 그 화폐 수요를 줄여야 되잖아. 늘어나는 화폐 수요를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우상향, 소득과 이자율이 비례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게 뭐야? 상품 시장, 빨간색으로 해야겠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 그 지점이 선생님 지금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지점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2문단, 3문단 지금 정리했으니까 한번 볼게. MP 아직 안 나왔어? 그치? 금리 정하는 거 아직 없었고 요거 볼게. 기억에서 중앙은행은 뭐라 그랬지? 기억에서 특히 이제 LM이랑 관련해가지고 LM 곡선에서 그치? 통화량을 공급하는 거였어. 통화를 공급하는 주체지만 경제 내부에서 이 통화량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외생적인 거잖아. 그럼 외생적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 경제 외부겠지. 왜냐면 여기서 설명에서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내부의 주체로 상정한 거는 아니지. 이렇게 해야 할래. 이렇게. 그치? 아니야. 그 다음 기억은 화폐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지. 그치? 왜? 상품 시장 IS, 화폐 시장 LM 모두 보는 거잖아. 틀리지? 그치? 4번 볼게. 통화량을 통한 단기 균형 조정 와봐. 여기 봐. 통화량을 중심으로 통화량을 고정시켜 놓고 그치? 맞니?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점에서 얘는 맞아. 여기까지 맞아. 그치? 그 다음 IS 곡선이라고 했을 때 IS 곡선 상품 시장 우하향인 거 맞죠? 근데 기억의 LM 곡선은 뭐였지? 우상향이었지? 근데 봐봐. 달리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5번도 틀린 거죠. 그쵸? 오케이. 자, 맞아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모형은 1950, 60년대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 분석들, 이게 상위 개념이었지? 널리 활용이 됐었단 말이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정부의 재정 확대나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는 근데 여기 지금 왜 정책적 변화가 나왔을까? 봐봐. 이거 지금 ISLM 모형은 후대의 케인스주의자들이고 결국 케인스는 정책 개입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총수요를 관리해야 되니까 뭐야?
정책적인 변화, 정책적 개입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봐봐. 그러면 어떨 때 정부의 재정 확대와 세금 인하를 할까? 봐봐. 정부가 재정을 확대한다는 건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거야. 그치? 그리고 세금을 인하한다라는 건, 그치? 아니, 내는 세금이 줄었으니까 국민소득은 늘어나는 거거든? 얘는 총수요를 늘리고 국민소득 역시 늘려요. 아니, 그러면 어떨 때 정부가 총수요 늘리고 국민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필까?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땐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총수요와 국민소득을 늘려. 그치? 그러면 IS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며 국민소득이 여기는 금리가 일정한 거네. 금리가 일정한 거네. 그치? 한번 볼게. 지금 IS 곡선이야. IS 곡선은 왜 이동하게 되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총수요를 관리하려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그치?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수요와 국민소득이 늘어나. 요렇게. IS 곡선. 이 이동을 하네. 요거를 1번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1번이라고 할게.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요. 그치? 근데 이때 금리는 일정했으니까 그냥 여기 그대로야. 금리는 일정했어. 근데 지금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나? 그치? 요게 1번. 총수요가 증가하게 돼. 총수요가 증가하게 돼. 그치? 그러니까 이만큼 증가를 하게 돼버려. 그래서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돼. 반대로 긴축정책이야. 그럼 이게 2번이야. 긴축정책. 그럼 2번은 뭐냐? 경기가 과열이 됐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줄여.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반대야. 총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국민소득도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어. 그럼으로써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네. 그쵸? 그래서 동일한 금리지만 국민소득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지. 그치? 여기는 1로 인해 늘어난 부분, 얘는 2로 인해 줄어든 부분. 됐나요? 자, 그래서 IS 곡선의 이동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변하다. 왜 일정해? 금리 고정시켜놨잖아. 그치? 고정된 금리 안에서
그쵸?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변화하는 거야. 그럼 이에 따라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겠지. 그치? 이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 균형점은 오른쪽과 위로 갔을 거고 2번으로 인한 새로운 균형점은 왼쪽과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치? 즉 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 형성된다는 거야. 이게 후대의 케인스주의자들이 케인스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모형이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아직, 그치? 지울 수 없고, MP도 안 나왔어요. 그쵸? 더 봅시다. 그런데. 얘는 봐봐.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또 한계가 드러나. 우리 요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강조했던 고전학파는 그치? 20세기 초 대공황을 계기로 한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 그치? 이 케인스주의자들의 이 ISLM 모형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가 드러났대. 그치?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각주가 돼 있긴 하거든? 그치? 뭐라고 돼 있냐라고 한다면 경기는 침체됐어. 경기가 침체됐어. 근데 거기에 물가가 계속 상승해. 그래서 경기 침체에는 우리 재정 확대와 세금 인하를 시켰잖아. 총수요와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침체를 해결하려고 해도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게 안 먹혀. 그래서 이제 한계가 드러났어. 그치? 침체가 계속돼도 물가 때문에 이게 안 잡혀.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는 뭐 해야 돼? 물가를 잡아야겠지? 경기 부양을 하려 해도 그치? 물가 때문에 너무 상승한 물가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누가 나타나냐? 신케인스 학파가 나타나. 그럼 얘 역시 1문단의 첫 번째 줄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 학파인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했느냐? 봐봐. 중앙은행 어디였지? 한국은행이었지? 얘의 통화정책이 실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모형인 거야. 그게 ISMP. IS 어때? 똑같지? 바뀐 건 뭐야? LP에서 MP로 바뀌었네. 역시 얘기하고 있죠? 기존의 IS 곡선은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제 바뀐 게 뭔지 볼 건데 봐봐. 지금 이 ISLM이 한계가 일어난 게 물가가 계속 상승해서 경기를 부양하지 못한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미리 스포를 좀 하면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물가를 잡아야 돼. 그치? 그치? 이 물가랑 관련된 게 이자율이거든? 좀 더 볼게. 봐봐. 중앙은행이 경기 넘어갈게.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NP. 그럼 NP 곡선은 뭐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야. 그치? 중앙은행이 봐봐.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건데 그냥 조정하는 게 아니라 봐봐. 경기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거야. 근데 요거 잘 봐라. 우리 산문단에서 그 LM을 보면서요. LM을 보면서 봐봐. 두 번째 줄 봐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은 내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외생적으로 봤단 말이지. LM에서는. 근데 MP에서는 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럼 이거 외생적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본다라는 거야. 좀 더 볼게요. 자, 우선 4문단까지 봤고요. 볼 수 있는 거 봐봐. 우선 얘가 한계가 드러났어. 그 한계가 뭐야? 1970년대. 이걸로 한계가 드러난 거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거 맞죠? 그쵸? 그럼 정답 5번이겠네. 자, 먼저 봐봐.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과열 정도를 고려한다. 그럼 이 말은 뭐야? 우리가 방금 밑줄 친 경제 상황에 따라. 경기 상황에 따라. 라 본다는 거야. 기준금리를 정했어. 물론 그치. 이때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데 이게 이제 뭐 정책적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얘를 외생이라고 보진 않을 거라는 거야. 왜? 아니 우리 외생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산문단에서 얘기했잖아. 내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는 거. 그치? 근데 MP는 경기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지 보여주는 거라며. 그치? 좀 더 볼게. 자, 봐봐. 공통점 나왔어.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부 변수로 다루고 있다. 즉, 그치? 모형 내부의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야. 내부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 내부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고, 이거의 반대가 외생적인 거겠네. 그치? 자, 그럼 이건 어쨌든 뭐야? 공통점이네. 그치? 공통점 나오지.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 근데 봐봐. LM의 경우 중앙은행이 나오는데 이때 중앙은행이 뭐냐? 통화량을 공급하는 거니까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근데 그 중앙은행은 경기 내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잖아. 시장 밖에서 규율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외생으로 본 거야. 근데 MP는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기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해. 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니까. 그치? 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니까. 따라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네. 이 MP 곡선에서의 금리 결정,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물가 상승률, 국민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 경기 상황이겠지. 그치? 이게 시장 상황일 거고, 그치? 이거에 따라 내생적으로 조정이 되며, 그러니까 국민소득 그래프 안에 있잖아. 국민소득의 변화로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구분해야 되는 게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과, 그쵸? 뒤에 나오겠지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소득이 증가했어. 그럼 소비와 투자 늘어나. 그럼 총수요 확대돼. 소득, 소비, 투자, 총수요 세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려는 압력이 커져. 왜 물가가 나왔어? 여기 봐. 우리 물가 잡아야 됐었잖아. 그치? LM의 한계 물가 잡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MP가 나왔잖아. 물가 잡아야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근데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 이자율을 늘려. 그럼 봐봐. 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그 안에 소득, 총수요, 그치? 이 시장 내부, 경제 내부를 고려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생적이라고 본 거야. 오케이? 그치?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자, 봐봐. 이자율과 관련해서 볼게. 그치? LP는 이자율이 자연스럽게 변했어. 그치? 근데 MP는 그치?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거야. 또 참고를 한다면 LP에서의 중앙은행은 외부에서 통화량을 조절해. 통제해. 통화량을 뭐 공급해. 그러면 이건 뭐 통제하는 거고 조절하는 거야. 그치? 근데 MP에서 중앙은행은 내생적으로, 내부라고 할게. 내부에서. 왜? 경기 상황 고려하니까 내부에서 이자율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LP와 MP의 중앙은행의 위치, 외부냐 내부냐. 또 얘가 조절하는 거, 공급하는 거, 통화량이냐 이자율이냐. 그치? 요런 것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금리를 인상해. 금리가 인상되면 소비, 투자가 줄어들어. 그럼 총수요도 줄어들겠지? 물가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지, 경제 균형이라는 점에서. 됐나요? 됐어? 근데 MP국서는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해서 이뤄져. 그치? 경기 상황에 반응해. 그러니까 내생적이었지? 그래서 LM곡선과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그럼 우상향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야. 그치? 자, 요거 한번 볼게.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그치? MP만 한번 볼게요. 그냥 선생님 편하게 직선으로 할게. 요게 MP야. 요게 이자율이었고 이게 국민소득이었어. 그치? 그럼 우리 지금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을 보고 있어. 그치? 요거 첫 번째 이렇게 표시할게.
요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돼? 소득이 증가하게 돼. 소득이 증가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였는데, 그치? 소득이 이만큼이 증가해버렸어. 그치? 그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총수입이 확대되고 막 물가 상승하라는 압력이 커지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자율을 금리를 인상해. 금리를 인상해. 그치?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이 돼. 그래서 요게 이제 점에서 점으로의 이동 얘기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거. 그치? 그럼 이건 뭐야? 내부. 그치? 내부야, 내부. 내부가 변화한 거야, 내부. 왜? 국민 소득은 내부에 있잖아. 그쵸? 근데 반면 외부 요인. 외부 요인이 바뀔 때는 곡선 그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거야. 중앙은행이 물가 잡는 게 포인트였잖아. 그치?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해. 그러니까 정책 기조는 외부에 있는 거거든. 즉 그래프 축에 없지. 왜냐면 우리 첫 번째에서는 곡선 위에서는 소득 X 그래프에 있는 거였잖아. X축에. 근데 정책 자체를 변경하는 거는 축에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MP 곡선 자체가 이동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다시. 내부니까 소득이 증가해. 그러니까 뭐를 올려? 금리를 올린다고. 왜? 물가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치? 근데 외부는 이 축에 없는 거야.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거야. 정책이 변하는 거.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만약에 봐봐.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기조를 취한다면 긴축은 뭐야? 돈을 풀지 않는 거지? 그치? 그러면 MP 곡선은 위쪽으로 가게 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기조를 취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금리와 국민소득이 새롭게 조정이 돼서 새로운 균형이 된대. 봐봐. 볼게. 이자율이었고 국민소득이었어. 그래서 이게 원래의 MP였어. 근데 내부는 안 건드려. 그치? 근데 그러니까 내부로 인한 게 아니라 정책 기조가 변화한 거야. 그쵸? 그래서 얘가 물가 안정시키려면 금리 어떻게 됐어? 올려야 됐었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 축에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긴축적을 하면 위쪽으로. 이게 긴축. 긴축 정책. 그치?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 그럼 아래쪽. 그럼 이게 완화라고 쳐볼게. 그럼 맨 처음에 소득이 여기였다 라고 쳐볼게. 그치? 소득이 이렇게 됐어.
소득이 고정시켜. 소득 고정이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요렇게. 그치? 얘는 올라가서 요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다시. 긴축적 기조를 취하게 되면 결론은 얘가 위쪽으로 이동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니까 금리가 낮아져. 그치? 그러면서 새로운 균형, IS랑 만나는, 그치?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볼게. 자, 2번 먼저 볼게. 봐봐. 니은, MP지. MP는 통화량의 결정이 아니야.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야. 그치?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야. 그치?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요것 자체는 기역, 니은 모두에 해당하는 거고요. 니은은 금리 조정을 하는 거야.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그래서 현실적 정책 효과 우선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뒤에도 나와 있겠지만 어쨌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MP 곡선이 나왔어요. 3번 문제. MP 곡선. MP 곡선은 뭐였지?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조정이죠. 에 대한 거죠. 그쵸? 그래서 봐봐. 얘는 이동이 두 가지가 있었어. 먼저 첫 번째 곡선 내 점의 이동. 그치? 이럴 경우는 그 축 안에 있는 국민 소득이 늘어나. 그치? 그에 따라 소비라든지 투자, 물가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지? 이게 올라가.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를 낮춰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 이때 기준금리를 높이는 건 경기 상황을 반영한 거야.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내부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면서 물가도, 그치? 경기가 안정이 돼. 경제가 안정이 돼. 그 다음 곡선 자체 이동이 있었어. 그치? 곡선 자체 이동.
있었어요. 그치? 얘는 뭐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그쵸? 경기가 과열시에는 어떤 정책? 긴축 정책을 할 거야. 그치? 그거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긴축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돼. 그러면은 완화 기조를 취해.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아져.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동한다고? 아래쪽으로 이동. 이렇게 해야겠다. 아래로. 아니지. 자, 긴축 정책일 때는 그치, 위쪽으로 가야겠지? 그치? 위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고요. 그치? 요게 뭐? MP 곡선. MP 곡선. MP 곡선. 그럼 볼게. 봐봐. MP 곡선이 우상향 하는 것은, 우상향이라는 건 뭐야? 곡선 내 이동이지? 얘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그치?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도 인상하는 반응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거 맞지? 그러면 중앙은행이 역시 경기를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조절한다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 여기도 봐. MP 곡선상 이니까 요것도 뭐야? 곡선 내 이동이지? 국민소득이 감소해. 그럼 이거 반대지. 그치? 그러면 얘는 기준금리 어떻게 해야 돼? 인하해야지, 우상향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내생적으로 조정되는 거. 맞지? 왜? 이 그래프 축 안에 있는 국민소득의 변화로서 조절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지금 요거 반대인 거죠? 반대 방향인 거죠? 그치? 자, 그 다음 MP 곡선 자체 이동. 그럼 얘는 이제 두 번째지? 그치? 그래서 봐봐. 만약에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자, 물가 낮추려면 기준금리 뭐 해야 돼? 올려야지? 그치? 그래서 긴축으로 선회하는 거. 맞지? 그치? 왜? 긴축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둘 다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왜? 정책 기조는 외부잖아. 요것도 써놔야겠다. 얘는 내부였고 얘는 외부였지. 그치?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또 금리가 올라가면 위로, 긴축은 위로. 맞네. 근데 이번엔 뭐야? 여기 봐. IS 곡선의 이동이야. IS 곡선. 우리 IS 곡선의 이동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문단에 있었거든요. 그쵸? 이문단에 있었거든요. 요 IS 곡선. 우리 이 IS 곡선은 무슨 시장이었지? 상품 시장과 관련된 거였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IS 곡선.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 IS 곡선은 이자율 변화에 따른 국민 소득 변화야. 라고 했어. 근데 둘의 지금 반비례 관계니까 우하향이겠죠? 라는 거를 얘기했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4문단에서 IS 곡선의 이동이 나와요. 그치? 4문단에 IS 곡선의 이동이 나와요. 요게 4문단에 나와요. 그치? 얘는 뭐냐? 금리가 일정한 금리 수준이야. 금리는 일정이야. 그래서 국민 소득 수준 자체가 바뀌는 거. 그치? 그래서 정부의 재정 확대와 세금 인하. 그럼 이거 역시 뭐냐? 침체 시 사용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총 수요가 올라가. 그러면 국민 소득도 올라가. 그럼 그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 중에 어디로? 오른쪽으로 이동. 근데 너무 과열됐어. 그럼 정부가 어때? 긴축 정책을 하겠지. 그치? 긴축 정책. 그러면 총 수요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면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 관련해서 보면 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그럼 총수요 소득 올라가 오른쪽 이동하는 거고 총수요 늘어나는 거 맞고. 그치?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IS가? 그래프 왜 이렇게 안 그려지니? 오른쪽으로 이동했어. 그치? 그러면 높아진 국민소득에 반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므로 자, 우선은 여기 완전 맞지? 그치? 맞니? 그러면 국민소득이 올라갔어. 그럼 봐봐. 국민소득이 올라가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럼 이건 뭐야? 곡선대지. 근데 자체 이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건 맞아. 왜? 봐봐.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 그치?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건 맞지만 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내의 이동이기 때문에 정답 4번. 그 다음 요건 좀 더 봐야 돼요. 마지막 문단. 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 아, 그래. 금리를 해갖고 이제 물가 잡는 거잖아, 얘네가. 그치? 그 이유는 금융시장의 규모와 자본 이동이 너무 커진 거야. 현대 경제가. 그래서 통화량만으로는 유동성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목표로 삼은 거야. 따라서 금리 정책을 수단으로 삼는 ISMP 모형은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선택지 2번에 니은, 2번에 4번 선택지. 그치? 현실적 정책 효과를 설명한다고 완전히 나와 있죠. 그쵸? 정답 4번. 아울러 이 ISMP는요.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분석해 줄 수 있대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한 경제 주체는 뭐냐? 가계와 기업이야.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쓸지, 투자를 할지 결정을 내릴 거야.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을 해. 그럼 봐봐. 생각을 해볼게. 자, 경기가 침체됐어. 그치? 경기 침체됐으면 얘 어떻게 할까? 금리를 내리겠지. 그치? 맞니?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겠지. 맞니? 그랬을 때 그 예측 가능성이 높고 예측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커.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인하해. 그치? 올린다고 하면 올려. 그렇게 크다면 가계와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기대하게 돼서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거야. 그런데 반대로 중앙은행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려워. 그럼 봐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확실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를 줄여. 그러니까 돈을 들고 있는 거야. 즉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그러면 국가가 돈을 풀어도 그게 시중에 머물러서 실물 경제로의 확산이 지연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총수요가 위축되고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해지기도 한대요. 요거 한번 볼까? 요게 IS였죠. 그치? IS죠. 아니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치? 이게 확산이 지연이 돼. 그치? 왜? 이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색깔을 바꿔볼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여기였었는데 여기로 인하를 한 거야. 인하를 했어, 금리를. 금리를 인하했고 그 다음에 그치? 요게 이제 뭐 MP든 그치? LP든 이렇게 본다면 그치?
인하했을 때 그 효과가 줄어드는 거지. 여기랑. 그치? 여기랑. 그치? 인하했을 때 효과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쵸? 내가 그래프를 제대로 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져. 그럼 아무리 정책을 해도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져. 그러면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신호를 강화해야 돼. 이처럼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까 계속부터 단기적이었지? 그치? 폭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직한 중앙은행이 돼야 된다. 라는 거. 그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소득 증가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 요 정도. 그치? 요 정도. 그러면 볼게. 불확실성이 커졌어.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줄여. 그럼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어. 그럼 왼쪽으로 이동하면 총 수요가 감소해. 왜?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 경우 기존 균형점 2보다 좌하향 이렇게 되겠네. 그치? 한 위치에 여기. 자, 왼쪽 좌하향된, 그치? 좌하향된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돼서 그러면 국민소득도 이자율도 그치? 모두 낮아진다고 얘기한 거 맞죠? 그쵸? 자, 4번 아직 남았어. 자, 볼게.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국내 경제를 강타하면서 봐봐. 소비, 투자, 수출 역시 위축됐대. 그치? 그럼 이 말은 뭐야? 총 수요가 줄어든 거야. 총 수요가 줄어든 거야. 그럼 우리 이럴 때 IS 곡선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됐었죠? 아니다. 여기 총수요 감소만 우선 써봐. 위축됐어. 이에 대응해서 그래. 한국은행이 인하했어. 근데 그거에 대응해서 그치? 대응했다라고 했으니까 MP네. 그치?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어. 그럼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뭐야?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어. 동시에 봐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했대. 그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했대. 그러면 우리 정책이니까 어떻게 돼? MP 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지? 그럼 확장은 뭐야? 돈을 푸는 거야. 그치? 기준금리를 낮출 거야. 돈을 풀 거야. 이걸 통해 총수요를 보완했어. 그럼 총수요를 늘리려고 했다는 거야.
오케이? 응.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니까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한 거네. 그치? 그리고 MP 곡선 자체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겠네. 이런 조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다라는 건 총수요. 그치? 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됐나 봐. 그런데 팬데믹 초기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자금이 시중에 머물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화폐를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실물 경제로의 확산이 더디게 진행됐어. 그래서 얘가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정책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알리는 공식 발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병행했대. 왜? 경제 주체들. 그치? 얘네에게 믿음을 주려고. 통화정책의 파급력을 높이려고. 그쵸? 자, 그럼 팬데믹 초기를 보면 IS 곡선의 위치. 그치? 그럼 얘는 어때? 총수요가 줄어들었잖아. 그치? 총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왼쪽으로 이동했다. 맞네. IS 왼쪽 이동. 그래서 총수요가 위축됐다. 맞고. 그 다음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맞지? 케인스가 말했어. 정책 개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총수요를 관리한 거잖아. 총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그쵸? 맞네. 그 다음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 기대 형성이 영향을 중시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맞니? 그 통화정책 파급력을 높이려고 한 거 맞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로 자금이 확산되지 못했어. 그치? 불확실성 때문에 그 정책 효과, 그 파급력이 덜 간 거야. 제약이 된 거. 맞고.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기준금리를 봐봐. 경기 상황에 반영해서 조정을 했어. 그럼 이거 내부지? 곡선 내 이동이지? 그치? MP 얘기하는 거지? 근데 통화량을 조정하는 LM이야? 아니지?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마지막 5번 봤을 때 사전적 의미 보면요. 그치? 자, 발전 더 낫고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거 맞고 B는 촉진 빨리 나아가게 하는 거 맞아요. 그쵸? 근데 C는 뭐냐면 보유거든? 그럼 보유는 차지가 아니라 간직이야. 정답 3번. 그 다음에 D는 활용, 이용하는 거 좋고요. E는 반영, 그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5번에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치? 간단하게 정리해볼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 나도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그치? 자, 먼저 IS 곡선. 얘 공통점이었지? 그치? 그럼 얘는 뭐해?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
그치? 변화하는 국민 소득 수준을 연결한 곡선으로 우하향했어. 그러니까 이자율과 국민소득 수준은 어때? 반비례 라는 거. 그쵸? 그쵸? 거기에다가 4번 선택지를 봤을 때 총 수요가 줄어들면 IS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했고, 그럼 반대로 총 수요를 늘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정부의 뭐에 따라 이 총수요를 정부가 뭐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지? 그치? 뭐에 따라? 정책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는 세금 완화 그리고 재정 확대 를 통한 총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높이니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치? 근데 경기가 과열됐어. 그러면 긴축 정책이야. 정부에서 돈을 안 풀어. 을 통한 총수요를 낮추려고 할 거야. 그럼 총수요 낮추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쵸? 그럼 이제 기업과 니은의 차이는 뭐냐? LP냐 MP냐의 차이잖아요. 아니 LM이냐 MP냐의 차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LM 곡선은 통화량을 중심으로 근데 이때 통화량은 외부의 중앙은행이 고정시켜 놓는다 그랬어. 그치? 물론 조절하는 거고 통화량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라는 건 외생적이라고 했었지? 그치? 외생적으로라고 쓸까봐. 공급하는데 그게 고정돼 있어. 그치? 고정돼 있어.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상승. 그치? 그러니까 우상향. 이때 통화량은 고정돼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이 LM 곡선의 이동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요. 그치? 우리 이동은 IS랑 MP를 얘기한 거 같아요. 그치?
그러면은 IS에서 빠진 거 없나?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소득 수준이 변화해. 그러면은 두 개가 반비례니까 우하향이 되는 거고, 총수요가 내려가면 왼쪽, 총수요가 올라가면 오른쪽. 근데 이제 경기 침체 시에는 재정을 확대할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그치? 그러면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수요가 이거까지 할까?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 상승. 근데 이제 경기 과열 시에는 긴축 정책을 해서 총수요를 줄여. 그치? 그럼 결국 얘는 결국 뭐야? 국민 소득 감소 얘기하는 거고. 그치? LM 했고. 그치? MP 곡선은 오른쪽에 여기 우리 여기서 정리하긴 했었지? 3번 문제에서. 그럼 빠진 것만 없나 한번 볼까?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내생적이었지,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랑 관련된 거였고, 그치? 얘의 이동은 곡선 내 점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이 있었는데, 그치? 국민소득 변화로, 그러니까 그 축의 변화로 금리가 변하는 거. 그치? 요 곡선 내 이동이라고 했을 때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은, 그치? 기준금리를 올렸고, 국민소득 내려가면 기준금리 내리고, 그 다음에 외부 요인, 정책 기조 변화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이때는 MP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과열을 했을 때는 긴축 정책, 그치? 그러니까 곡선 위로 기준금리 올리고, 침체일 때는 완화 기조로 기준금리가 내려가 아래로 되는 거였고, MP 곡선은 둘의 차이점 아까 여기 해놓은 것 같네요. LP는 중앙은행이 외부에서, 시장 밖에서, 그치? 통화량,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 그치? 라고 했고, MP 곡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시장을 고려해서,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그치? 내부의 주체로 설정을 했다. 정도? 를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